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은 업고 댕긴 걸 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저렇게 키웠을까, 나를 저렇게 듣고 댕겨서 저렇게 했을까 막 저절로 눈물이 나죠. 올해로 77세가 되는 여순사건 유족. 홍보관 한 켠에 마련된 여순사건 당시 사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여순사건과 나이가 같아질 만큼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됐지만 저렇게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 사진을 보면 그때 남편을 잃고 저렇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유달리 인물이 좋고 똑똑해서 마을 일을 맡아 하던 아버지가 여수경찰서로 끌려갔단 말만 들었을 뿐 아직도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호적에 올려져 있어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속엔 슬픔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식엔 이렇게 저마다 가슴속의 아픔을 한 자라씩 감추고 계시는 유족분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앉아 계셨고요. 초대된 정치인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이 홍보관까지 세워지게 된 공을 서로에게 돌리는 말로 길고 긴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7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모진 세월을 살아야 했고 지아비를 잃고 원치 않은 재가를 해야 했던 기구하고 아픈 유족들의 이름들이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식엔 없었습니다. 유족들보다 더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소개하는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은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순사건이 홍보되길 원했을까? 당시 과오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사진 몇 장, 터치스크린 하나뿐인 홍보관이지만 기념관이나 기림관으로 불러주길 원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식에서 든 생각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이슈 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18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입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의 한 간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네, 공립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간부 직원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부당수당을 챙기는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미용실을 차려 겸직금지법을 위반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챙겨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해 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국비 200만 원의 환수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간부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의 이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과 함께 불법으로 면허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겸직금지법 위반으로 순천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간부는 의료원에 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1월에는 필리핀 빈민지역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다며 규정에도 없는 특별 휴가를 처리해 수백만 원 상당의 부당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과장이 미용실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어떤 처분을 좀 내렸나요? 네, 논란이 제기되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은 겸직금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보조금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위반 행위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의혹이 제기된 특별휴가 내역과 초과 근무 수당 내역도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순천의료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겸직금지법과 이해충돌법 위반으로 1개월간 해당 간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 정직 처분과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규정 위반이나 의료원 손실 등 배임 건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참고로 순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간부의 비위 사실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광양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 참여연대가 최근 광양시 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준비 및 시행 과정을 두고 비난 입장을 냈어요. 네, 광양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최근 광양시 의회가 통과시킨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과됐고 조문 일부의 변경에 그친 수준으로 수정 의결됐다며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예. 광양참여연대는 2년 만에 다시 상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부결 당시 필요성이 제기됐던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결과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반영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단순히 몇몇 문구 수정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한다며 통과된 조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예. 참여연대는 조례 내용 중 공동체 만들기라는 표현은 행정이나 중간 조직이 개입하는 여지가 있어 공동체 형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또한 위원 구성 방식도 추첨한다는 주민 참여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역시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해당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2년 만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또 통과됐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광양참여연대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도 결과적으로 일부 문구 수정에 그쳤다며 2년 전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광양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12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이미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참여연대는 광양시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로 2년 전 조례안을 부결하고 보완에 의결한 점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조문 변경뿐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나 지원 체계, 사무국 운영 방향 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참여연대는 광양시 집행부를 향해서도 타 지자체 조례를 단순하게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설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소식인데요. 최근 여수시 의회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네, 지난 16일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예산의 지원이나 심의 절차의 공정성, 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보조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을 신설했는데 해당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별 전년도 교부 결과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보조 사업별 전년도 교부 결과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사실 시의회의 권한을 좀 강화한다고도 해석될 것 같은데요. 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의 조례에서 지자체가 시의회에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어 오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의 교부 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예. 이번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이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진행자님 말씀대로 당장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이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조례 개정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보면 시 집행부가 주관해온 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 방향이나 시책 추진에 시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시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시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이나
또 지적 위주의 사업에 시 교육 지원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우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만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뭐 방송 전에 두 분께서 댁에서 못다한 대화를 여기서 하시는 듯. 아니, 그게 아니라 자리가 넓은데 자꾸 가까이 옆에 붙으려고 하니까. 구도를 위해서요. 구도를 위해서. 구도를 아니 뭐 위해서. 지금 구도 완벽하고요. 자꾸 네. 이렇게 막 피하시지 마시고 왜 자꾸 몸이 왜 그러세요? 약간 아니, 근데 바이러스인가요? 아니 날도 더운데 왜 갑자기 옆으로 막 다가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흔한 부부의 대화를 네. 듣고 계십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네, 아주 네. 예. 너무 특별한 일 더웠어요. 없이. 더웠는데 또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요. 네. 곧 장마가 날씨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번 주 뭐 금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예보 보니까 여수 지역 다 비비비비 그래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놀러 본격 가기 장마가. 놀러 가고 싶은데 이제 비가 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우, 그러게 비 오는 대로 말이에요. 또 잘 즐겨봐야죠. 그렇습니다. 장마철을 잘 즐기는 뭐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집 나가면 고생이긴 한데 예, 뭐라도 해봐야죠. 예. 왜 빵 터지셨어요? 너무 웃기. 장마철에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렇죠? 뭐, 자, 오늘 화제 판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판결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참 우리 사회의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뭐 그 수법도 그렇고 아주 뭐 고전적인 수법도 여전히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이제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맡게 된 이제 피고인의 사건인데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뭐 본인이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그런 수거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공범으로서 보이스피싱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결을 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판결은 아니고 예. 이 사건을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고의를 좀 인정하기가 힘들다 해서 무죄가 나왔던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아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그 사기의 고의성, 그러니까 미필적 우리가 고의라고 하는 것을 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한 사건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말로 정교해지고 있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범죄에 연루된 돈을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네. 수거책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해당 사람을 A씨라고 칭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사람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를 등록을 했어요. 나 일을 구한다라고. 예. 그랬더니 얼마 뒤에 자신을 비급여 대행 소속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뭐 범죄 전혀 관련 아니었죠.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취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썼고 그 월급도 10원 단위까지 다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범죄 조직이 아니라 진짜 멀쩡한 어떤 회사인 것처럼 꾸민 거죠. 예. 그래서 그건 가짜였던 거예요? 근로계약서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건 다 이 사람을 꼬드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첫 3, 4일간은 퇴직금 정상 명세서를 고객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진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뒤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에 붙여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인물들의 부탁으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이제 갔을 뿐이다. 나는 예. 실제로 속인 적도 없고
방지법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냥 지시받고 현금을 수거만 해갔기 때문에 이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법원 판결 1심부터 좀 보겠습니다. 1심과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중간에 내렸어요. 각각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하나 네. 좀 볼까요? 네. 일단 1심은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은 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다. 수거책이. 네. 왜냐하면 일단은 현금을 뭐 속이는 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속은 사람이 현금을 내놓아야 이게 범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서 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예. 2심에서는 자 사기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을 했는데요. 그 이제 판결 이유를 좀 보면 아무리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있어서 뭐 비난 가능성이 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피고인의 이 A 씨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의도 또는 고의가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무죄를 대법원에서는 선고를 했고 그쵸. 2심에서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A 씨가 이 현금 수거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다. 실제로 왜냐하면 A 씨가 실제로 자기에게 이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이거 좀 불법적인 거 아닌가요라고 묻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있었다는 의심이 거예요. 들었던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수도 합니다. 나중에는 자수를 자기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다룬 영상을 보고 본인이 자수함으로써 이제 이게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수거책 역할이구나를 강하게 의심을 네. 하고 자수를 한 거예요. 네, 그때는 예. 이제 근데 이미 벌써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그 피해액이 1억 6,9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A 씨가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거 좀 불법적이다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꺼리낌 없이 업무를 해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파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범행에 가담하는 걸 살짝 눈치를 채거나 알았거나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했던 일이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던 그 거고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아서 범죄에 이용당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사안처럼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현금을 약 100만 원씩 쪼개서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적 사용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예, 타인 예. 명의를 이용해서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을 계속하고 그 피해액도 1억 6,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의심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채용된 업체가 무관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무슨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출력해서 행위도 있고요.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고 뭐 네, 이런 맞아요. 일들을 한 것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할 수 알고 있었다라는 있었다라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이 있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했는데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땐 즉시 그 행위를 중지를 해야지. 예. 어쨌든 나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뭐 내가 이런 일을 수행하고 난 돈만 받으면 되고 난 책임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혹시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거나 눈치를 못 챘거나 정말 단순 도구로만 사용됐을 때는 다른 판단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고의가 부정되는 거. 그러니까 사기죄라는 건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의도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단순히 이용만 됐다. 그리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주요 주범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원들은 뭐 국내에 없거나 그리고 또 뭐 한국인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 수거책에 이렇게 고액의 알바나 아니면은 좀 단기간에 이제 뭐 단순한 일을 하지만 좀 많은 돈을 받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만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금 수거책
밖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구로 이용된 경우에 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왜냐하면 만약에 단 1회에 그쳤다. 라고 한다면 단 1회 만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또 뭐 그런 점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충분히 이게 여기 보면 실제 이 A 씨도 면접도 없이 자기가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업무를 진시한 사람을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럼 이거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10년간 했다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어요. 그럼 이 정도의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만약에 아예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무지에서 이런 거를 몰랐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이런 정도의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의심을 했음에도 9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네, 이미 맞아요. 진행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상 그 현금 수거책인데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가서 무죄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그렇죠. 가깝다고 보이스피싱은 보시면 거의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네. 일을 하다가도 뭔가 내가 미심쩍거나 좀 이게 불합리한 일인 것 같다, 뭔가 옳지 않은 일 같다라고 생각 들 때는 그 즉시 맞아요. 그렇죠. 멈추고 중단해야죠. 신고를 네. 해야 된다는 점. 네. 오늘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이 판결 내용 좀 알아봤고요.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광주의 한 70대 여성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월세까지 받고 있는데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정부가 주는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총 금액이 무려 5,400만 원이나 됐는데요. 화가 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할 이 피 같은 세금을 얌체처럼 이 양심을 속이고 받아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44%나 늘었고요. 작년 상반기 부정수급 환수금의 70%가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도덕적 해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뭐 제도 미비의 문제일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아따 날이 겁나게 더워져 버렸구만. 예, 시원한 냉수 한 잔만 주시오. 아이고 어디서 뭘 하고 왔길래 이리 땀이 한 바가지요. 아니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나라에서 나오는 쌀 갖다 주고 오는 길이요. 쌀이 무겁긴 좀 무거운가. 아따 이거는 먹을 사람이 직접 와서 갖고 가면 좋겠구만. 아이고 금은 이장이 뭔 소용이다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일인 게 암소리 말고 하세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 집에서 나오더만 그 집에도 쌀 갖다 줬어? 아 그러지. 그 여기 명단이 다 있으니까. 아니 그 집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쌀 갖다 주고 왔지. 아이고 그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면 나 같은 사람은 거지겠네. 서울역 앞으로 가야 쓰겠구만. 아니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 안 봤어? 그것이 나는 잘 모르는데 외제차라 그러지만. 그리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지. 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나가 알겠어. 그 나라에서 그런다면 그런 거지. 그 나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리고 멀쩡하게 와이프도 사업하고 있고 그 뭐 딸 사이도 다 외제차에 신축 아파트에 그 사람이 다 사줬다고 합디다. 근데 뭔 기초생활수급자? 아예 이장님이 그런 거 싹 다 밝혀갖고 이런 사람들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니요? 날도 더 춥건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난리여. 아니, 나는 가요. 예, 오늘 이결아 변호사님이 상당히 어색한 어머, 사투리 어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잘하시면서 왜 갑자기 표준어를 못하는 사용하는 척을 하고 사람으로. 네, 그러십니까? 표준어를 사랑하시는 이결아 변호사님께서 어색한 사투리 연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방금 듣고 온 꽁트 얘기 잠깐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지금 쌀을 막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주민이 보고 저 집에는 이 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집까지 이 쌀을 주러 가는 것이냐, 주고 왔냐, 맞아요. 이런 거를 보고 약간 불평을 표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회보장급여라는 게 하도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 정리부터 살짝 하고 갈까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자격 요건이 있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급여는 모든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런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런 모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다 사회보장이라 하고요. 예. 그 사회보장급여는 이러한 거를 제공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흔하게 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의 다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원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사회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 요즘에도 그런 기사로 자꾸 이런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데 사실 통계자를 보고 좀 놀랐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 등을 통해서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으로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기보다도 지난해 2,100건에 비해서 약 거의 1,000건 가량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정도 수치면 사실 1년 만에 거의 50% 정도 증가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실제로 이제 걸린 게 이 정도면 뭐 드러나지 않은 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아야 할 돈이 지급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지금 많이 네.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부정수급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송 변호사가 말씀한 그 이제 부정수급은 이제 신고 건수만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대부분의 이제 부정수급 사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 수급 자격 요건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수급 자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소득은 소득대로 내가 얻고 이제 수급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서 수급자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수급권자 자신의 소득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 뭐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자기의 어떤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걸 이제 보장해 주는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예.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건을 충족하다가 어느 순간 그 요건이 안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수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속인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자격 요건이 됐다가 나중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로 능력이 없다라든지 소득이 없었는데 나중에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후에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및 소득 없음을 이유로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는데 실제로는 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건 처음부터 속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새로 이제 추가로 지급을 받게 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돼서 받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후에 소득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고를 안 한 경우 아니면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돈과 상속재산을 합해서 금융재산을 취득했는데도 이걸 알리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왔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근데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의 없죠. 왜냐면 이게 사실 모니터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담당 공무원들은 보통은 이제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그런 거에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이제 사후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잘 되고 있냐 이건 사실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요. 이 정부 지원금이 뭐 눈먼 돈도 아니고 절차가 굉장히 좀 지급될 때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만도 아닌가 봐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이 신청이 들어온 것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수급자로 선정을 해줄 것이냐의 업무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미 선정한 사람들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걸 감시하는 데는 인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뭐 제도적인 미비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도적인 이제 아무래도 복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계속. 점점 그런데 더. 네. 예. 그 복지의 초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으로 좀 초점이 맞추지다 보니까 이 부정수급에 어떻게 억제할 거냐 이것만을 이제 뭐 전담으로 관리하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벌써 작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알려지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전담해서 이런 어떤 부정수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한 데다가 막 이제 뭐 말씀한 도덕적인 해임 당연히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부정수급 사실은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계속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특별히 모니터링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자진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지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비용만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딱 그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을 하기 시작해 소득이 이제 신고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 거죠. 급여 그러니까 같은 거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바꾸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명의의 카드,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뭐 타인 명의면 이게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 앞으로 들어온 소득만 없게 계속 맞아요. 유지를 네. 불법적으로 재산을 갖지 합법적으로 않는 하는 거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 주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이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오늘의 사례긴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까? 일단 이 사례 좀 볼까요? 일단은 이 사례는 실제로 이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사기로 보통 기소가 돼요. 왜냐하면 사기는 뭐냐면 사기요? 왜냐면은 그 수급권을 이제 수급권자가 자기 내 수급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관련 서류 같은 걸 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뭐 갱신을 하거나 할 때도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속인 거잖아요. 공무원에게 내가 여전히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벌금형은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니까 사안 최소 실형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사안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사실혼 관계 남성으로부터 이제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지원받고 있었고 또 본인 자식에게 이제 자식으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이거를 복지당국에 신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고하지 그러니까 않은 거예요. 그 처음에 사실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는 그 네. 자격 요건이 됐지만 네. 바뀌었는데도 이걸 신고하지 네. 않은 그렇습니다. 사례로 봐야겠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중고로 구입한 뭐 이제 고급 승용차를 이제 지인 명의로 등록해서 몰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준법 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만약에 이제 이게 환수도 거의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정말 감옥으로 가는 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네, 맞아요. 실형부터 시작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중요한 케이스도 하나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25년 동안 휠체어 연기를 한 70대 남성이 보험금 18억을 챙기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노력이 가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휠체어 노력을 연기, 하시긴 예. 했는데요. 처음에 공사 현장에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그때는 자격 요건이 됐어요. 근데 추후에 증상이 나아져서 목발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받은 12억 원을 액수가 부정수급해서 어마어마하네요.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담당 공무원이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 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일일이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정 수급으로 인정이 돼요. 결국에 그리고 환수액까지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예, 확인을 해보고. 네. 그래서 환수 결정액이 1억 원까지는 그 금액의 30%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와. 그래서
우와. 아까 길을. 말씀드린 대로 실감합니다. 예. 아까 이제 어떤 사안에서는 이제 한 8천 얼마가 환수 결정금으로 그 이제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신고자에게 그 30%의 한 2천여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그 초과 금액의 4에서 4%에서 20%까지 추가 지급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일이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거고 작정하고 속이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로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환수 조치까지 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신고 포상금 퍼센트 들으셨죠? 어마어마합니다. 환수 금액의 네. 30%입니다. 1억이 환수되면은 3천만 원을 맞습니다. 포상금으로 가져갈 수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나 혹은 뭐 주변에 진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불법적인 거니까요. 당연히. 당연하죠. 예, 네. 예. 자, 마땅히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 오해의 시선은 좀 없어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심 없는 행동들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방법 좀 들어볼까요? 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예.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로. 예, 예. 부정수급 신고하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예.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타부처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처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신고 자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열심히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럼요. 네, 이런 양심 없는 일단은, 행동들이 네. 사라지는 것이 맞아요. 최우선이겠지만 혹시나 이런 걸 발견하시면은 적극도 신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 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에 만나는 이슈 체크 시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급히 체크해볼 이슈가 있어서 금요일 코너를 살짝 당겨왔습니다. 어떤 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2025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현장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여수에서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고요?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조금 전 6시까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는 2025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번 박람회는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 준비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 또 은퇴 여성 등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요, 박람회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이 행사장 입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박람회 문 열기 전부터요? 네, 맞습니다. 박람회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취업에 대한 그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겠죠. 네. 자,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한 부스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다양한 체험 그리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고요. 네, 일자리 박람회는요, 내일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을 주제로 1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30개 기업은요,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회사 인사 담당관이 채용 면접 실시했고요. 이 120개 기업은 박람회를 통해서 간접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예. 채용관과 함께요, 취업 준비관, 직업 정보관, 창업관 등 이 4개 관 60개 부스를 구성해서요, 구직 상담 물론이고요, 중장년 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결혼 이민 여성 교육 상담, 또 여기에 면접에 필요한 외모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스 마련으로요, 참가자 호응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거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연령대도 되게 저는 제가 제일 많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일자리 많이 하늘에 볼 수 있어서 좋고 여러 분야의 상담도 받고 도움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접할 수 있는 이게 뭐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생각보다 친절하시고 또 일찍 와서 그런가 편하게 그냥 잘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년 동안 경력 단절 있다가 용기 내서 한번 두드려 봤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 해주셔가지고 나와 같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갖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볼 수 있고 이래서 이게 저희 같은 이런 취업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신 여성분들의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네. 현장이 굉장히 좀 축제 같은 분위기였나 봐요. 네. 식전 행사로 해가지고 뭐 노래도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계속 경품도 주고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 외모적인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헤어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명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어주고 네, 또 포스터 컬러도 볼 수 있게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되게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약간 하나의 축제 현장 같은 네, 분위기였던 게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인터뷰하신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20대 이제 갓 청년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취준생들 진짜 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경력 단절 30대, 40대. 근데 의외로 5, 6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많은 나이대가 5, 60대였어요. 그래요. 네. 와, 열정에 또 한번 놀라고 갑니다. 네. 자, 취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할 준비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뭐 네. 이력서 이런 것들일 텐데 오늘 현장에서도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다고요? 네. 이번에는요. QR코드와 AI를 활용한 기술을 좀 배웠어요. 오. 오늘 간접 채용 실생에서 기업들은요. 구인 게시대에요. 기업별로 QR코드를 준비했었어요. 일단 해당 기업의 QR코드 찍으면요. 간단한 구인 정보가 설명돼 있고 또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이름, 연락처를 입력 접수하면요. 오는 19일 이후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일괄적으로 개별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연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화로 면접을 하는 거죠. 아. 먼저 신청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30개 기업만 오늘 여기에서 현장으로 면접을 할 수 있는 거고 참여하지 못한 120개 기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19일 이후부터 전화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예. 또 증명사진으로 AI를 이용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자소서, 그다음에 우리 이런 이력서 같은 것들을 어렵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QR코드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 QR 하니까 편하긴 하네요. QR 찍고 넘어가는 건 편한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뭘 보고 이제 연락을 할지. 요즘은 이제 바야흐로 AI 시대. 그래서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AI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고 면접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개발했고 그걸 여기 와서 구직자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입니다. 챗GPT라는 게 나와 있지만 챗GPT도 사실은 어려워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과정을 개발 단계에서 다 생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 정보를 단답형으로 물어본 거를 몇 가지만 넣어주면 그걸 참고해서 완성형의 문장을 생성합니다. 직관적이고 쉽고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이분은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한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좀 도와주는 그 업체에서 나온 분인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진짜 뭐 AI로 못하는 게 없어지는 시대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참여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개 정도밖에 네, 없어서 맞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현장 채용관에 참여한 30개 기업에는요, 복지센터나 요양원, 어린이집 등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정작 취업을 목표로 박람회장을 찾은 여성들은 원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좀 부스가 취업을 하는 저기 위에 쪽에 있는 거 위에 쪽을 어쨌든 하면 좀 많잖아요. 취업을 이력서도 혹시나 가져왔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채용 정보가 조금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회사는 별로 많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이제 요양보호사 이런 쪽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일반 회사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반 회사들의 참여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네.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지역에서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취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취업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참 많은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 네,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요, 나이대별로 취업의 장벽이 좀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은 너무 경험이 적어서 안 되는 거고 3, 40대는 결혼, 육아로 인해서 취업이 어렵고 그렇다고 5, 60대는 나이 제한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지역에서는 전문직 여성이 다닐 수 있는 회사가 한정적이라서 취업의 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수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여수가 좀 더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좀 서비스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사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직 활동 어렵죠. 요즘 청년들도 어려운데 여자들은 일을 하려면 좀 걸리는 게 많잖아요. 육아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정년퇴직하고 재입사 한번 해보려고요. 나이가 걸려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나오니까 건강에도 나이 때문에 마땅치가 않아요. 좀 요 근래 계속 알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역의 여성분들이 일자리 찾는데 관심이 많구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삼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네.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왔다라고 하신 분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까지 일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른 곳을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일하고 나오니까 이 세상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 능력은 되는 것 같지만 나이라는 또 벽이 맞아요. 생겨버리고 네. 또 앞선 분은 뭐 육아, 결혼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어려움이 많은 이 취업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뭐 오늘 취업하지 못했더라도요. 이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신다고 해요.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모두가 함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찾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더 얻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이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도전하는 그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예, 오늘 이미지 리포터가 여성 일자리 박람회 현장 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1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